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11 수능 특강의 노현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우리 모의평가 3회의 첫째 마당 두 번째 시간이죠. 인문지문하고 사회지문 선생님이 풀어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인문지문도 아마 만만치 않았을 테고, 그지? 막 데카르트 막 이런 얘기 나오면 여러분 또 힘들어하지, 그지? 그리고 또 두 번째 사회지문 그래프 나오면서 아마 여러분 좀 힘들었을 텐데, 그래프 그래도 옛날보다 좀 낫지 않아요? 선생님이 수요, 공급 이런 거 확실하게 설명해 줬었잖아요, 예전에. 혹시 아직도 헷갈리는 사람이 있다면 가서 잠깐 보고 오도록 하세요. 앞에 그 비문학 사회 부분에서 선생님이 수요, 공급에 대한 그래프 보는 방법 명쾌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습니다. 자기 입으로 명쾌하대. 자, 어쨌든 명쾌하니까 그렇다고 하는 거야. 갔다 와.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인문 지문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얘들아 문제를 한번 살짝 선생님이 훑어보도록 할게요. 어떤 것들이 나와 있는지 문도 보고 오는 게 좋겠죠. 자, 선생님이 모의고사 첫 시간에 이거 안 했더니 어떤 친구가 선생님 모의고사부터는 문도 안 봐주시나요? 막 이러고 있어. 봐줬어. 그 다음부터 첫 시간에만 안 본 거야. 자, 봐드릴게요. 자, 8번부터 11번까지 문제입니다. 8번 봐봐. 위 글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논지 전개 방식 문제 개념이 마구 등장하는 그런 문제 유형입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 여러분들 다 숙지해 놓는 게 좋아요. 이유는 연계, 심화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있죠. 선생님이 한번 봐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9번. 위글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네모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런 문제는 좋은 거지. 왜? 보기에 나와 있는 그 내용, 도표가 뭐야? 이 글의 내용을 정리한 내용인 거야. 결국 우리는 이 보기를 봄으로써 글의 내용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하겠지. 그러면 이 보기는 한번 정리하고 가자. 자, 먼저 뭐야? 시적 주체가 추구하는 진리란 무엇인가? 자, 개인의 고유한 진리래. 뭐가? 자, 시적 주체가 추구하는 진리가 개인의 고유한 진리이다. 그런데 이 개인의 고유한 진리는 뭐? 확대된대죠. 자, 무엇으로 확대된다?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로 확대된다. 자,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게 뭐냐? 여기에 들어갈 것이 뭐냐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자, 시적 주체가 개인의 고유한 진리를 절대적이고 보편적 진리로 확대시켜 갈 때, 자,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무엇을 거쳐야 이게 이것으로 확대되느냐. 이걸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요게 글의 틀이다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보기를 위 글과 연관지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기에는 뭐예요? 위 글, 즉 여기 나와 있는 글과 관련 있는 어떤 다른 사례가 나와 있어. 이거는 우리가 글을 본 다음에 보도록 합시다. 자, 그다음에 11번 이건 뭐죠? 문맥적 의미를 묻는 그런 문제가 되겠네요. 나중에 보면 되겠고. 지문을 보세요, 그러면. 자, 지문을 보니까 지문이 정말 또띠 이렇게 보여. 뭔 소린지 모르겠어. 자, 뭔 소린지 알 수 있어요. 일단 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시적 주체라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이 이거를 여기로 만들어 갈 때 어떤 과정을 거치게 되느냐. 이게 일단 최우선적으로 생각해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야. 그럼 한번 볼게요.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와 공동체의 진리를 주장하는 담화의 주체를 데카르트적 주체라 부른다. 자, 봐봐. 뭐뭐라 부른다. 이건 뭐지? 정의지. 정의되어 있는 개념은 뭐다? 핵심 개념이다 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일단 나와 있는 핵심 개념 데카르트적 주체라는 게 하나가 나와 있네. 자, 데카르트적 주체,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핵심 개념이야. 이게 뭐라고? 뭔지가 중요해. 자, 절대적 그리고 보편적. 자, 이런 진리를 주장하는 주체가 데카르트적 주체야. 또 공동체의 진리. 자, 이런 걸 주장하는 게 데카르트적 주체란 말이야. 데카르트적 주체는 집단적 행동자이다. 집단. 자, 요런 말들이 다 얘와 관련이 있는 거겠죠. 자, 예컨대는 뭐예요? 예컨대. 예를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드는 부분은 패스합시다. 두 번째 단락으로 가보세요. 자, 두 번째 가니까 이에 비해. 자, 이에 비해. 즉, 이는 뭐야? 데카르트적 주체겠죠. 자, 이 데카르트적 주체에 비해서 즉, 얘와 어떤
차이점을 보이는 게 되겠지. 얘랑 비교 대상이 되니까. 자, 이에 비해 나와 너에 해당하는 진리. 여기에서 절대적 보편적 진리라고 하는 것에 비해 자, 나와 너에 해당하는 진리 또는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 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 주체는 집단적 행동자가 아니라 봐. 얘네들은 집단적 행동이라고 했어. 근데 이거를 주장하는 애들은 집단적 행동자가 아니라 뭐다? 개인적 행동자이다. 자, 왜냐하면 이 경우 진리를 책임지는 자는 어디까지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자, 봐봐. 서로 다른 두 개의 개념이 지금 설명이 될 거란 말이야. 그렇다면 우리는 핵심적으로 얘네들이 어떤 부분에서 다른지를 봐야 돼. 집단과 개인 이런 것들은 어때요? 서로 상대가 되는, 서로 반대가 되는 그런 단어들이죠.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자, 아울러 이러한 유형의 진리 진술을 취하는 주체는 자, 이러한 유형이 뭐죠? 나와 너에 해당하는 것, 나에게 해당하는 그 진리 이런 걸 취하는 주체는 우리의 합리적인 세계관을 지배하는 이른바 배중률. 자, 우리의 합리적인 세계관을 지배하는 법칙이 배중률이래. 즉, 하나의 사실은 그것인과 동시에 그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다는 법칙. 혹은 모순되는 두 사실 사이에 제3자는 가능하지 않다는 법칙을 위반한다. 자, 무슨 얘기야? 얘네들은 일단 문장 구조를 보면 얘네들은 배중률이라는 게 있대. 그 배중률이 무슨 뜻인지는 일단 우리가 제껴놓고 뭐야? 배중률. 즉 이러한 것 이런 법칙을 즉 배중률 해놓고 즉 뭐뭐 하는 법칙을 이라고 했잖아. 결국 이 얘기는 뭐예요? 배중률의 뜻은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이 뜻이 뭔지는 우리가 나중에 생각하자고. 일단 중요한 거는 뭐다? 이 법칙을 위반한다는 거지. 뭐가? 얘가. 나와 너에 해당하는 진리,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 이 개인적 행동자의 진리는요, 배중률을 위반한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거야. 배중률이 뭐냐? 이러한 법칙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글의 구조, 문장의 구조. 문장이 길지만 들어오죠. 그쵸? 즉이라는 거는 앞에 나와 있는 말과 뭐야? 서로 같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니까. 배중률은 뭐뭐뭐뭐한 법칙이야. 그런데 이 법칙을 위반해. 얘네들은. 즉, 얘는 배중률을 위반하는 거야. 이거 다 지우고 결국 이쪽에 들어와 있는 성격으로 뭘 쓸 수 있다? 배중률 위반이다. 이렇게 붙여줄 수가 있다는 거죠. 됐죠? 자, 계속해서 봅시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러한 진리 진술을 취하는 주체는 뭐라고 부른다? 여기 들어갈 게 이제 나온 거지. 시적 주체라고 부른다. 결국 이 시적 주체라는 개념은요, 데카르트적 주체와 서로 상반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쵸? 자, 계속 봅시다. 시적 주체는 봐. 첫 번째 단락에서 데카르트적 주체에 대한 설명을 했고 두 번째 단락에서 시적 주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에서 시적 주체는 이라고 하면서 얘를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친절하게 풀어주려는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죠. 그 얘기는 뭐야? 이 글에서 중요한 건 얘와 얘의 대립 그 자체가 아니라 뭐다? 얘다.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끌고 들어왔던 거야. 하지만 이 글의 주인공은 얘라는 거지. 글의 구조가 그렇게 보이죠. 그죠? 자, 시적 주체라는 건 그럼 뭐냐? 이런 성격을 갖고 있다고 했는데 이걸 좀 더 친절하게 풀어줍니다. 자, 시적 주체는 자신의 상상력의 공간에서 진리를 추구한다. 자, 여기 들어갈 말이 하나가 더 나왔네. 이 사람들. 상상력의 공간에서 진리를 추구한다는 거야. 자, 시적 주체에게 사실과 가상의 경계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가까이 있거나 겹쳐져 있거나 결합되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실과 가상이라는 게 뭐지? 상상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그런 공간이죠. 그렇죠? 실제 공간과 상상력의 공간이 뭐야?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서로 겹쳐 있거나, 그지? 아니면 가까이 있거나 결합되어 있다는 거야. 역시 예컨대는 뭐예요? 예를 든 거죠. 그쵸? 자, 여기에서는 뭐의 예를 들고 있냐? 랭보라는 사람의 식구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랭보는 지옥에서 보낸 한 철에서 나는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나는 지옥에 있다라고 쓴 적이 있다. 자, 시적 주체의 어떤 그런 사유 방식 이런 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드는데 그 예가 누구죠? 랭보.
랭보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보죠. 자, 랭보는 이 진술을 통해 자신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세계에 속해 있음과 동시에 지옥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 여기서 사실과 가상은 서로 겹쳐져 있다. 배중률을 위반하고 있는 말은, 자, 난리 났어. 자, 랭보의 말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을 얘기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뭐라고 이야기하냐. 자, 자기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세계에 속해 있음과 동시에 지옥에 속해 있음을 말하고 있다는 거죠. 자, 아까 그럼 우리 어디로 갈 필요가 있냐. 배중률에 대한 설명으로 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배중률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요. 자, 두 번째 단락의 셋째 줄을 보세요. 자, 배중률, 즉 배중률이란 어떤 법칙이냐? 하나의 사실은 그것임과 동시에 그것이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예를 들어 어떤 하나의 존재가 A라는 존재가 있다고 합시다. A이면서 A가 아닌 것 동시에 이런 것은 존재할 수 없다는 거죠. 실제 세계에서. 이거 우리가 수학 시간에 뭐 집합 이런 거 하면서 배우지 않냐? 자, A이면서 not A인 거는 0이잖아. 공집합이잖아. 그지? 자, 선생님은 연서쌤이야. 지금 내가 연서쌤이면서 연서쌤이 아닐 수 있니? 무섭겠다. 그치? 자, 현실에서는요, 내가 연서쌤이면서 연서쌤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즉, 하나의 존재는 동시에 그것이면서 그것이 아닌 것이 될 수 없다. 이것과 이것을 동시에 가질 수 없다는 게 바로 배중률이라는 거야. 그런데 시적 주체는 그런 배중률을 위반한다는 거지? 무슨 얘기야?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야. 현실에서는 내가 연서쌤이면서 연서쌤이 아닐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시적 주체의 그런 진리 속에서는 내가 연서쌤이면서 동시에 연서쌤이 아닐 수도 있는 게 가능하다. 그런 얘기지. 자, 왜? 상상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상황에서도 보세요. 자, 내가 여기에 있어. 여기에 있다는 건 여긴 지옥이 아니야. 그렇잖아. 여기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여기에 있지 않는 거 가능하지 않죠. 근데 이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서 동시에 지옥에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지옥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해서 만들어낸 그런 공간이잖아. 그러니까 여기라는 사실과 지옥이라는 가상이 서로 겹쳐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다? 배중률을 위반하고 있는 시적 주체의 진술이라는 거야. 랭보의 말이. 자, 그래서 어디까지나 랭보 자신의 상상력의 공간에서만 타당한 것이다. 이 사람한테만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에서 이 진리 진술은 뭐다?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다. 랭보 자신에게 해당하는 진리란 얘기죠. 자, 그래서 시적 주체는 이런 식구를 통해 자신의 고유한 진리의 영역을 구축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일단 시적 주체의 진리가 무엇인지 대충 감이 잡혔죠. 우리가 합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것들. 그런 것들을 시적 주체가 진술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계속 봅시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랭보가 이 진술을 따라서라는 접속사를 사용한 논리적 추론을 통해 피력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자, 이 추론은 형식적으로 P 따라서 Q라는 함의 관계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추론 형식에 의지함으로써 랭보는 자신의 상상력의 공간 안에서만 제한되고 있는 진리의 영역을 보편적 차원으로 여기 있네. 자, 봐봐. 시적 주체가 추구하는 건 개인의 고유한 진리야. 즉, 이 개인의 고유한 진리, 상상력에 의한 진리라고 우리가 방금 정리를 한 거야. 그지? 자, 그리고 이거는 뭐라고?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 자, 상상력을 통해서 만들어낸 이 진리의 영역을 보편의 차원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이 문장이 바로 뭐니? 이게 몇 번 문제였지? 9번 문제. 그치?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의 이 문장이 9번 문제를 풀 수 있는 열쇠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그 문장을 볼게요. 자, 봐봐. 우리가 방금 읽은 네 번째 문단의 셋째 줄이야. 이러한 추론 형식에 의지함으로써 자, 랭보는 자신의 상상력의 공간 안에 제한되고 있는, 즉 개인의 고유한 진리, 이 영역에 있는 진리의 영역을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 이 차원으로 확대시킨대. 어떻게 함으로써?
앞에 나와 있듯 추론 형식에 의지함으로써 네모칸에 들어갈 말이 나온 거죠. 자, 그래서 보세요. 배중률을 위반함으로써 취약해진 논리적인 힘은 아까 얘기했어. 배중률이란 뭐다? 자,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지. 하지만 얘네는 뭐야? 이거를 위반한다 그랬잖아. 그러면 논리적으로는 불가능해. 그죠? 배중률을 위반하는 순간 얘는 논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추론 형식이라는 어떤 논리의 한 형식을 빌어옴으로써 얘는 뭐야? 논리성을 띠게 된다. 추론이라는 논리 형식을 통해 다시 강화되고 있다. 뭐가? 논리적인 힘이 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 영역에서는 뭐야? 다시 얘기하자면 자, 배중률을 위반함으로써 이 영역에서는 논리성은 떨어집니다. 이때 약화되었던 논리적인 힘은 추론 형식을 끌어들임으로써 다시 어때? 강화되고 있다라고 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9번의 정답 뭐야? 여기 들어가는 거. 5번이죠. 그쵸? 추론에 의한 강화다. 요거를 답으로 골라줄 수 있겠습니다. 그죠? 됐어. 자, 그래서 9번은 정답 찾았습니다. 자, 이 부분 이제 이해됐죠?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또한 우리는 랭보가 원용하고 있는 이 논리 형식 속에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명제로 표현될 수 있는 3단 논법에 의거한 추론도 찾아볼 수 있다.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믿는 것은 곧 지옥에 있는 것이다. 그런데 X는 자신이 지옥에 있다고 믿고 있다. 따라서 X는 지옥에 있다. 자, 3단 논법. A는 A이면 B이다. 이거지. 그치? 그런데 X는 A다. 그러므로 X는 B다. 자, 이런 식으로 세 단계를 거친다. 해서 이게 3단 논법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이 3단 논법이 영원한 진리를 표현하는 추론 형식임을 감안한다면 왜 이게 영원한 진리지? 이건 생각할 필요 없지. 그냥 영원하다는 거야. 그거 감안한다면 그는 자신의 진리 진술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의 모습을 띠게 하고 있는 것이다. 자기의 말에 설득에 필요한 논리적 일관성을 부여하기 위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추론 형식에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봐봐. 여기도 마찬가지잖아.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를 표현하는데 적절한 추론 형식에 의지한다. 그리고 그거의 하나의 예로서 3단 논법을 제시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얘들아 9번에서 선생님 아까 5번이 답이라고 했어. 그런데 4번이 답이라고 한 친구들도 있죠? 이 친구들은 뭐야? 글을 끝부분만 읽은 거야. 3단 논법이 물론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그건 뭐니? 추론 형식의 일종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꼭 여기에 3단 논법만 와야 된다라는 보장은 없다는 거지. 알겠지? 자, 그래서 9번의 정답은 5번 됐죠? 자, 그 다음 8번 문제 8번부터 이제 하나씩 순서대로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8번 문제는요. 자, 아까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많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얻어가셔야 될 개념 바로 논지 전개 방식이죠. 이 논지 전개 방식은요. 비문학에서 여러분들이 그나마 좀 외워서 갈 수 있는 부분이에요. 개념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위글의 주된 논지 전개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는 문제에서 자, 1, 2, 3, 4, 5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권위 있는 해석을 인용하여 논지를 강화한다. 자, 지금 여기를 보시면 자, 권위 있는 해석이라고 했을 때 얘들아 여기에 뭔가 누군가의 해석이 나온다. 근데 그게 권위 있다. 라고 하려면은요, 뭐 이거 권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전문가가 나와줘야 돼요. 그죠? 누군가 전문가가 나와서, 즉 학자라든지, 그치? 이 방면에, 이 분야에 있는 어떤 전문가가 나와서 그 사람의 해석이 여기에 주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누군가 이름이 나와야 돼. 그리고 그 학자의 해석이 나와야 돼. 그런데 여기에서 이름은요, 2명 나오죠. 데카르트 나오지. 하지만 데카르트가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가 우리한테 제시해주고 있니? 없어. 그러니까 데카르트는 아니야. 두 번째, 랭보가 나와요. 그런데 랭보는 여기서 어떤 용도로 쓰였니? 랭보가 우리에게 어떤 해석을 해준 게 아니라 이 글의 필자가 랭보의 말에 대해서 자기가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쵸? 누군가, 인용이란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끌어왔다는 얘기야. 누군가 다른 사람이 한 해석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랭보의 말에 대한 이 사람의 해석, 즉 글쓴이의 해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예요? 1번. 안 되겠지. 답이 아니야? 자, 그다음에 2번. 가설을 제기하고 구체적 근거를 들어서 입증한다.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과학 지문 같은 데 많이 나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죠? 뭔가 가능성 있는 그런 그런 결론 이런 걸 제기하면서 그거를 증명해 나가는 방식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글에선 역시 나타나 있지 않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사례를 분석하여 논의 대상의 의미를 설명한다라고 돼 있어요. 자, 여기에서 사례는 뭐가 되겠니, 얘들아? 바로 그거지. 랭보의 시 한 구절이야. 아까 선생님이 예컨대 라고 했을 때 이게 예를 드는 것이다. 사례를 드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 그 사례가 바로 뭐다? 랭보의 시 한 구절. 이거를 분석해 가는 거야. 이게 어떤 의미고 이거는 뭐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뭐 배중률을 위반하고 있다. 하지만 거기에는 따라서라는 추론 형식이 들어가 있다. 그러므로 이건 절대적이고 보편적인 진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랭보의 사례를 지금 분석하고 있잖아. 그래서 논의 대상의 의미, 즉 시적 주체라는 시적 주체가 추구하는 진리라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그 논의 대상을 설명해주고 있잖아. 3번이 답인 거야. 알겠죠? 자, 그다음에 4번. 두 대상을 대조하여 차이점을 중심으로 논의한다. 물론 처음에는 그렇게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쵸? 맨 처음에 이 데카르트적 주체, 그치? 데카르트적 주체와 오른쪽에 뭐가 있었죠? 자, 시적 주체. 자, 얘네들을 마치 서로 대조하는 것처럼 보였었단 말이야, 처음엔. 하지만 결국 무게가 여기로 실리게 됐죠. 이거는 첫 번째 단락에서 얘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데려온 것일 뿐이었어. 그러니까 차이점을 중심, 얘와 얘가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떻게 다르다 이런 걸로 쭉 글을 전개해 나가고 있는 건 아니었죠. 그렇죠? 차이점을 논의했던 건 맞아. 하지만 이걸 중심으로 한 건 아니라는 거야. 4번이 아니죠. 자, 그다음에 5번. 자, 서로 대비되는 견해를 절충하여. 자, 서로 대비되는 견해가 뭐 얘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 2개 정도라고 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나중에 합의를 봤나요? 아니죠. 그렇죠? 자, 그래서 8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9번은 아까 우리가 5번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그다음에 10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보기를 위 글과 연관지어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죠. 자, 여기 보시면 일단 보기를 보세요. 자, 시인은 얘들아, 시인은 뭘까? 이 중에 뭘까? 이거 아니겠니? 그치? 그냥 일단 눈치로 봤을 때도 시인은 얘보단 얘에 속할 것 같아. 데카르트적 주체라는 건 얘 철학자잖아. 그치? 뭔가 사고, 생각을 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시적 주체에 속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이걸 믿지는 마. 의외로 반전, 얘일 수도 있어. 자, 중요한 건 뭐다?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뭐냐? 시인은 얘야. 당연히 얘야. 얘 맞아. 하지만 그거에 너무 빠져있지는 말라는 거야. 반전이 있는 보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결국 여러분은 보기를 보고 그 내용을 이끌어내야 돼. 자, 계속 보세요. 이것은 깃털이고 저것은 돌이라고 이름 붙인다. 그리고 느닷없이 돌이 깃털이고 이것이 저것이라고 단언한다. 이미지를 구성하는 요소들은 자신의 구체적이고 독특한 성질을 잃어버리지 않는다. 돌은 여전히 거칠고 딱딱하고 불투명하고 태양처럼 누렇거나 이끼에 덮여 초록빛을 띠거나 간에 어쨌든 무거운 돌이다. 그리고 깃털은 여전히 가벼운 깃털이다. 이미지는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이다. 자, 아까 뭐라 그랬지 얘들아? 배중률이라는 거 나왔어. 이 시적 주체는요, 어떤 존재이다? 배중률을 위반하는 그런 존재라고 했잖아. 즉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닌 것이 될 수는 없다 그랬어. 그런데 이거를 배중률이라는 건 그거야. A이면서 동시에 A가 아닐 수는 없어. 그런데 그걸 위반하니까 얘이면서 동시에 얘인 경우가 존재한다는 거죠. 누구에게? 시적 주체에게. 즉 여기에 나와 있는 이미지라는 건 뭐야?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이다? 무거운 건 가벼운 게 될 수가 없잖아. 동시에 가능하다라는 거. 그치? 동시에 가능한 것으로 본다라는 점에서 이미지는 뭐야? 데카르트적 주체, 즉 논리적인 어떤 그런 사고를 하는 그런 결과로 나온 게 아니라 이미지는 시적 주체의 사고에서 나온 결과가 될 수 있겠죠. 그쵸? 자, 그래서 이런 모순의 원리에 도전함으로써 이미지는 어떻다? 자, 모순의 원리에 도전한다.
자, 그럼으로써 무리를 일으킨다. 대립되는 것들의 동일성을 말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사유 토대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자, 봐봐. 이게 뭐야? 대립되는 것들의 동일성을 말하는 거야.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이 같다고 얘기하는 거야. 무거운 것과 가벼운 것은 서로 대립되는 거잖아. 근데 그것이 서로 같다고 얘기를 한다고. 이게 뭐다? 우리의 사유 토대를 무너뜨린다? 우리의 사유가 뭐죠? 논리적인 생각이 되는 거죠. 즉, 우리의 사유는 뭐와 같은 말? 배중률과 같은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뭐 과학이 요구하는 양적인 하나도 없고 저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문제 풀어봐. 1번. 자, 보기에 우리의 사유는 뭐다? 지금 얘는요, 이미지는 우리의 사유를 무너뜨리죠. 이게 결국 뭔데? 배중률을 위반하고 있는 거잖아. 결국 우리의 사유는 배중률에 해당하는 게 맞지. 그지? 뭐를 깨트리고 뭘 받아들이는지 한번 보란 말이야. 자, 그다음에 2번. 모순의 원리에 도전하는 시인은 위 글의 시적 주체라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어때요? 지금 시인이 시적 주체인가 몰랐어도 어쨌든 이런 것들, 이 사람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이 다 어때? 얘가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시인은 여기에 속할 수가 있다. 2번 맞아. 자, 그다음에 3번. 보기의 이미지는 뭐지? 대립되는 것들의 동질성을 말하는 거였지. 자, 그러니까 공동체의 진리, 즉 얘잖아. 그죠? 공동체는 뭐야? 데카르트적 주체에 속해 있는 거였어. 이거를 무너뜨리는 게 바로 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이다. 자, 이거는 뭐야? 시적 주체의 진술이니까. 선생님 아까 이거 뭐라 그랬니? 여기 밑에 써놓은 게 뭐 있었지?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 너와 나에게 해당하는 진리. 이거니까요. 그죠? 4번 맞죠? 자, 그 다음에 5번. 대립되는 것들의 동일성은 위 글의 논리 형식을 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시적 주체. 아까 그 랭보 같은 경우에 따라서 뭐 이런 거 써갖고 논리 형식 취한다고 하지 않았나요? 그거는 얘들아 랭보의 경우지. 지금 보기에 나와 있는 게 논리 형식을 취하는지 한번 보세요. 자, 논리 형식을 취한다. 얘 조건으로 뭘 붙이고 있었지? 자, P 따라서 Q. 이게 뭔데? 얘가 논리 형식이란 말이야. 자, 그러면 얘가 논리적인가 아닌가 이걸 따져볼 필요도 없이 일단 따라서가 있는지를 봐야 돼. 뭐가? 보기에 나와 있는 뭐가?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이다 라는 이 진술이요. 자, 무거운 것은 가벼운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라는 말 있어? 아니면 3단 문법 이런 거 있어? 없지. 그치? 자, 그러니까 얘는 뭐다? 보기에 나와 있는 애는 논리 형식을 취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뭐 5번을 골라주면 되겠죠. 됐죠? 자, 그 다음에 11번 문맥으로 보아서 A, B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A도 의지, B도 의지입니다. 여기에서 의지는요, 의지하다. 이게 뭐지? 왜 의지한다 그랬지? 배중률을 위반함으로써 논리성이 떨어졌어. 그래서 이 논리성을 다시 강화하기 위해 뭐를 끌어들인 거야? 추론 형식을 끌어들인 거죠. 그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추론 형식을 가져와서 적극적으로 사용했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정답 1번 적극적 활용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뭐 데카르트 얘기를 하든 뭐 랭보 얘기를 하든 인문 지문에서 아무리 어려운 얘기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지금 대립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인가 두 가지를 놓고 그 밑에 여러분들이 메모해 놓은 내용 혹은 동그라미나 세모로 구분해 놓은 내용 요걸 가지고 접근하시면 문제는 쉽게 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늘의 명언 타임입니다. 자, 오늘 서지은 학생이 올려준 명언이에요. 자, 우리 지은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간간히 나오는 명언들. 자, 이런 명언들 때문에 정말 잠이 깬대요. 그리고 정말 와닿는 것도 많대. 이 명언을 보면 정말 내 정신을 바짝 차려서 공부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강의 듣기 전에 오늘 명언 먼저 보고 시작할까? 뭐 이런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많은 친구들도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명언을 먼저 보고 시작하는 친구들도 아마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막 그 기대감에 기다렸다가 보는 그런 친구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 지은이가 올려준 명언 정말 좋은 명언인 것 같아요. 같이 한번 보시죠. 누가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상상할 수 없는 꿈을 꾸고 있다면 상상할 수 없는 노력을 하면 된다라는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꾸고 있는 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큰가요? 과연 이걸 이룰 수 있을까? 스스로 막 의구심이 드나요? 의문이 생기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노력하시라는 그런 얘기죠. 노력은 안 하고 꿈만 꾸고 있다. 정말 이것처럼 한심한 일이 없죠. 그죠? 자, 상상할 수 없는 꿈이다. 정말 이건 이루기가 힘들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여러분 지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남들이 정말 생각도 못할 만큼, 여러분 반 친구들이 짐작도 못할 만큼 공부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리 두 번째 지문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지문은 사회 지문입니다. 자, 사회 지문 문제 먼저 살짝 보도록 할게요. 자, 12번 문제. 자, 위 글을 읽고 난 후에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이게 글을 읽은 후에 반응인데 결국 이거 내용 일치와 추론 결합된 그런 문제입니다.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되는 문제고. 13번 그래프 나왔네. 여러분이 힘들어하는 그래프이지만 어렵지 않습니다. 쉽게 접근해 주도록 할게요. 자, 다음에 14번. 자, 필립스 곡선에 대해 내릴 수 있는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아마도 이 글은 필립스 곡선이라는 것에 대한 설명인가 봅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린다라고 한다면, 선생님이 좀만 꼼수를 쓴다면요, 선생님은 결론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글의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글의 결론 부분을 보겠다고. 그러면 답은 나오죠. 이따 한번 보자. 자, 다음에 15번. 보기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단어의 용법이 기억과 유사하지 않은 것은, 이거는 어휘 문제가 되겠네요. 이건 나중에 보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내용일치 문제 12번 문제하고 그래프 문제 13번 문제, 이 두 개가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 같이 한번 지문을 보도록 할게요. 자, 1958년에 영국의 경제학자 필립스는 1861년에서 1957년 영국의 실업률과 명목 임금 변화율의 관계라는 논문 한 편 발표하였다. 길어. 자, 몇 년에 했다. 논문 제목이 이거다. 이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중요한 건 그 다음 문장이야. 이 논문에서. 그렇지. 자, 이 논문에서. 즉, 중요한 거는 얘들아, 이 논문이거든. 즉, 이 논문이 무슨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뭐에 대한 보고이냐, 뭐에 대한 논문이냐, 뒷내용이 중요한 거지. 앞에는 뭐야? 그냥 썰을 푼 거야. 몇 년도에 누가 이런 거에 관련된 이런 제목의 논문을 썼어. 근데 이 논문에서 요게 중요하다고. 자, 뭐가 중요한지 한번 봐봐. 필립스는 실업률이 낮은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높고 실업률이 높은 해에는 인플레이션이 낮다라는 사실을 실증했다. 자, 중요한 내용이야. 자, 이 논문이 담고 있는 핵심 정보. 실업률이 낮으면 인플레이션율이 높고, 그 다음에 실업률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율이 낮다. 이런 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상관관계를 이 사람이 밝혔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음을 밝혔다. 마이너스 상관관계라는 건 뭐겠어요, 얘들아? 반비례를 얘기하는 거겠지. 그치? 상관관계 똑같이 얘가 높을 때 얘도 높고 얘가 낮을 때 얘도 낮으면 그거는 플러스 상관관계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상관관계라고 한 거야. 이거를 어쨌든 이 논문에서 밝혔대. 자, 필립스는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이라는 두 가지 거시경제 변수 사이에 그때까지 경제학자들이 생각지 못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게 뭐야? 이 논문이 지닌 의의지. 중요한 건 뭐야? 그때까지 다른 경제학자들은 생각을 못했어. 이 논문이 나오기 전까지. 즉, 뭐야? 필립스가 최초라는 거지. 최초로 이 사람이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의 상관관계를 밝혀냈다는 거. 그게 이 의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얘들아 12번에 1번 봐봐. 자, 12번에 1번을 보면 필립스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에 대한 새롭고 독특한 분석을 내놓았구나. 이거잖아. 그 전까지 남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거니까 새롭고, 당연히 남들이 생각했으면 독특한 게 아니지. 그치? 남들이 생각 못했던 거니까 독특한 분석이 될 수 있습니다. 1번 뭐야?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죠. 그죠? 자, 계속 보도록 합시다. 자, 두 번째 단락.
경제학자들은 재빨리 다른 나라의 자료를 사용하여 필립스가 한 분석을 시도했다. 자, 필립스가 이게 뭐야? 이 사람은 영국의 사례를 가지고 이런 관계를 내놨어. 그랬더니 다른 경제학자들이 영국 외에 다른 나라들 걸 가지고 똑같은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자, 그래서 필립스의 논문이 발표된 지 2년 뒤 미국의 경제학자 폴 사무엘슨과 로버트 솔로우는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의 분석이라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 논문은 그래. 자, 앞에 무슨 얘기를 하든 상관없어. 중요하지 않아. 이 논문은 여기가 중요하지. 자, 이 논문은 어떤 논문이래요? 미국에서도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에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뭐 필립스의 견해가 더 강화된 거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미국 역시 그렇구나.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있구나. 자, 두 학자는 실업률이 낮을 때는 자, 뭐야? 앞에서는요. 단순히 상관관계만 마이너스 상관관계만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논문 두 학자가 쓴 논문은요. 자, 미국도 그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그 뒤에 나와 있는 거죠. 자, 왜 그렇게 됐는지. 얘네들이 왜 그런 상관관계라는 건 얘들아 인과관계가 아니야. 인과는 원인과 결과잖아. 그치? 실업률이 높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낮아졌다. 이거는 때문에가 들어가니까 인과관계야. 근데 앞에서 이 필립스가 밝혔다는 거는요. 인과가 아니라 상관관계입니다. 즉 상관이란 건 뭐야? 서로 관계가 있다는 거지. 이때는 이랬고 이때는 이렇더라. 근데 이거를 얘가 이거의 원인이라고 보지는 않는 게 상관관계예요. 상관관계에서는요. 인과, 즉 원인은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어때? 그 상관관계로부터 원인을 분석하고 있죠. 자, 실업률이 낮을 때는 총 수요가 높아진다. 자, 그러다 보니까 뭐가 생긴다? 경제 전체에 임금과 물가의 상승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즉 이 사람들은 뭐야? 원인을 밝혀낸 거지. 인과관계를 이 사람들은 생각을 해낸 거죠. 실업률이 낮으면 총수요가 높아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뭐야? 물가 상승 압력이 가해지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마이너스 상관관계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이 상관관계를 필립스 곡선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자, 사무엘슨과 솔로우가 필립스 곡선에 흥미를 느낀 것은 그들의 논문 제목이 시사하듯이 이들의 논문 제목이 뭔데요? 아까 우리가 그냥 넘어간 부분 있죠. 위로 다시 가봐. 이 사람들의 논문 제목 뭐야? 인플레이션 퇴치 정책의 분석이야. 즉, 이 사람들의 논문은요. 뭐에 관심이 있어? 정책에 관심이 있다는 거지. 정책. 자, 그러면 이 논문 제목이 시사하듯이 필립스 곡선이 정책 담당자들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자, 이들은 필립스 곡선이 정책 담당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경제적 성과의 메뉴를 제공한다고 해석했다. 즉, 정책 담당자들은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적절히 사용해서 필립스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아직까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 정책에 좀 관심이 있었다는 거. 이 정책이란 재정정책, 국가의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라는 거. 이것을 금융이죠. 자, 이 두 가지를 적절하게 사용하게 된다면 뭐야? 필립스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물론 정책 담당자들은 당연히 인플레이션 좋은 거야? 물가 상승되는 건데 안 좋지. 이것도 낮고 실업률 좋은 거 아니죠. 그쵸? 이것도 낮은 거. 둘 다 안 좋은 거기 때문에 둘 다 낮은 점을 원하겠지만 필립스 곡선은 이러한 대안이 실현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필립스 곡선 지금까지는 뭔가 우리한테 맛만 보여줬지. 이게 어떤 거다, 뭐 이게 어떻게 생겼다 이런 얘기 안 하고 누가 필립스라는 사람이 이런 거를 이렇게 제시했어. 이걸 가지고 이 나머지 두 학자들이 필립스 곡선이라는 걸 만들었어. 이런 게 있다고 우리한테 맛만 살짝 보여주는 거야. 살짝 감질나게. 자, 이제 필립스 곡선에 대한 설명이 들어와야죠. 그쵸? 자, 밑에 나와 있는 이제 A 부분. 그죠? 이 아래에 있는 A 부분이 바로 그 필립스 곡선에 관련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러면 A라고 왜 표시를 해놨겠니? 몇 번? 13번 문제. 자, 이 13번 문제와
당연히 A를 여러분이 엮어서 함께 봐줘야 하겠죠. 그쵸? 자, A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기의 도표를 해석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묻고 있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 봐봐. 지금 이 13번 보기에 두 개의 그래프가 있어요. 자, 두 개의 그래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 일단 한번 그래프를 보세요. 자, 가와 나가 있어. 지금 이 가는요, 뭐야? 총수요, 총공급 모형이고요. 자, 얘가 필립스 곡선이야. 지금 우리의 관심은 얘한테 있다는 거죠. 그쵸? 자, 그런데 왜, 그러면 이 곡선에 관련된 글인데 이것만 하나 안 주고 왜 얘를 같이 주었을까? 우리가 뭘 읽으라고? A. 자, A 부분을 읽으면서 이 두 개를 같이 볼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봐봐.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을 이용하면, 얘를 이용을 해야 돼, 지금.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 얘를 먼저 이용을 해야 돼. 그렇다면, 이용을 한다면, 필립스 곡선이 보여주는 정책 결과의 선택 범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즉, 얘를 이해하기 위해서 얘를 가져오게 된 거네. 그지? 자, 그러면은 이게 어디 나와 있니? 12번에 5번 한번 봐봐. 자, 12번에 5번을 보시면은 뭐라고 나와 있어요? 자, 필립스 곡선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지? 얘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뭐? 총수요 곡선과 총공급 곡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다. 지금 바로 이 A의 첫 번째 문장 그대로 옮겨놓은 게 12번의 5번 선택지입니다. 됐죠? 자, 그래서 일단 요거 5번은 맞는 설명이다 라고 보시고 다시 얘네들에 대한 설명으로 돌아와 보도록 할게요. 자, 필립스 곡선은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여, 자, 보세요. 자, 총수요 곡선이 이동했다. 일단 우리가 이 그래프를 봐야 될 것 같아. 왜? 얘를 봐야 얘를 이해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자, 총수요 곡선이 지금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쵸? A. 그 다음에 얘, B가 있죠. 자, 얘가 이동을 하게 된다면, 경제가 단기 총공급 곡선을 따라 움직일 때 나타나는 인플레이션과 실업률의 여러 가지 조합을 보여준대요. 필립스 곡선이. 아직까지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봐봐. 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면, 자, 보세요. 총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때. 자, 얘들아, 수요 곡선하고 공급 곡선에서 선생님이 증가하려면 위로 가는 거니, 오른쪽으로 가는 거니? 자, 얘야. 자, Y축은요, 지금 물가 수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 즉 이거는 뭐야? 금액이란 말이야. 돈이란 말이야. 그런데 여기 보면 산출량이라 그랬죠. 수요나 공급이라는 것은 얘들아, 금액이 아니라 양에 따라서 양을 얘기하는 거잖아. 수요량, 공급량 이러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요가 증가하든 공급이 증가하든 증가 쪽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총수요가 증가했다라는 건 뭘 보여주는 거지? A에서 B로, 즉 이 선에서 이 선으로 이동하게 됐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총수요가 증가하면 단기적으로 뭐? 총 산출량이 증가하고 물가 수준은 상승하게 됩니다. 즉,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니? 산출량 15,000에서 16,000으로 올라갔죠.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더 증가하게 됐지. 그리고 물가 수준도 102에서 106으로 증가하게 된단 말이야. 즉 총수요 곡선이 이동하게 되면 산출량과 물가 수준은 올라가게 된다. 자, 그리고 산출량이 많을수록 고용량이 크고 실업률은 낮다. 무슨 얘기야? 자, 산출량이 많을수록 보세요. 자, 얘보다 얘가 산출량이 많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7%에서 4%로 떨어지게 되잖아. 산출량과 실업률은 서로 반대로 간다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수치로 비교가 가능하죠. 자, 한편 지난해의 물가 수준에 비해서 올해의 물가 수준이 높으면 자, 인플레이션율도 높게 된다. 따라서 자, 보세요. 자, 물가 수준이 높으면 인플레이션율도 높아진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따라서 총수요가 변동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여기 있지. 자,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에 대한 얘기가 이 부분에 지금 곡선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에. 자, 얘네들은 뭐야?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겠죠. 얘가 높아질수록 얘는 세로축은 낮아지는 거잖아. 그지? 실업률이 떨어질수록 인플레이션율은 높아지는 거잖아. 이게. 이런 곡선의 모양이 의미하는 게 바로 이거죠. 자,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관계가 없으나, 자, 얘들아, 지금 계속 단기적으로만 그렇고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없다라고 얘기하지. 그러면 12번에 4번 봐줘야지. 자, 12번에 4번 보세요. 필립스 곡선은 정부가 뭐 장기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니? 아니야. 이거는 장기적인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단기적으로만 우리가 뭔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4번 얘가 뭐야?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4번이 잘못된 설명이에요. 4번이 답이다. 일단 답은 찾았고 계속해서 봅시다. 자, 한편 뭐다? 여기 이 부분 다시 봅시다. 한편이 아니라 어딨지?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은 반대 방향으로 변하고 장기적으로는 관계가 없으나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과 실업 사이에는 상충 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관계가 뭐? 필립스 곡선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자, 그래서 그 다음 문단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재정정책과 총수요 곡선, 금융정책은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키므로, 자, 아까 어떤 내용이 있었지, 얘들아? 여기 다시 한번 가보자. 자, 재정정책, 어디 갔어? 여기 있다. 자,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을 쓸 수 있다 그랬어. 필립스 곡선을 이용해서. 왜? 자, 얘네들이 뭐라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총수요 곡선을 이동시킨대, 얘들이. 자, 그러므로 재정정책과 금융정책이 변하면 경제는 필립스 곡선을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자, 통화량 혹은 정부 지출이 증가하거나 세금이 인하되면, 얘들아, 이거 잘 봐봐. 이거 잘 봐봐. 자, 그래프에서 어떤 선이 이동할 때에 주어지는 조건들이 있죠. 뭘 해야 뭐가 되냐? 자, 보세요. 자, 통화량. 자, 또는 뭐 정부 지출. 자, 얘네들이 뭐라고요? 자, 얘네들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세금이 인하되면, 자, 이럴 경우에 총수요 곡선은 어떻게 된다? 오른쪽으로 이동한다. 얘들아,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무슨 의미라 그랬죠? 총수요가 증가하는 거라 그랬지. 그치? 자, 가로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얘는 수요 공급 곡선은 가로축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증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화량과 정부 지출이 늘어나거나 세금을 인하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총수요는 증가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리고 반대로 통화량 또는 정부 지출이 감소하거나 세금이 인상되면, 즉 얘와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면 총수요는 어떻게 되겠어요? 왼쪽으로 이동한다는 건 더 낮아진다, 감소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경제 균형은 필립스 곡선을 따라 인플레이션율이 더 낮고 실업률은 더 높은 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처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 관계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 지금 이 부분을 봐봐. 정책을 쓰는데, 자, 이런 정책을 쓰게 되면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다시 한번 선생님이 그래프를 보면서 말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통화량과 정부 지출을 증가시키고 세금을 인하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고?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총수요 곡선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죠? 실업률이 떨어진다는 얘기야. 그잖아. 여기서 일로 가면 실업률은 떨어지지. 그러면 실업률이 떨어지게 된다면 뭐니? 점점 이 점으로, 이쪽 점으로 이동을 해가게 된다라는 얘기잖아. 그래서 경제의 균형은 이때 어떻게 해? 실업률이 더 낮고 인플레이션율은 높은 지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반대의 경우, 즉 총수요 곡선이 왼쪽으로 이동할 경우에는 뭐예요? 실업률은 높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고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은 더 낮은 이 지점으로 옮겨가게 된다. 이 부분을 설명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13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내용을 고려해서 보기의 도표를 해석한 내용. 지금 이 부분이잖아. 자, 일단 봅시다. 자, 2020년의 물가 수준을 100이라고 가정하자. 자, 2020년. 이 가는요, 2021년. 자, 이 가는 2021년의 상태를
보여주는, 어떻게 결정될지를 보여주는 총수요 공급 모형이고, 나는 뭐예요? 필립스 곡선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일단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자, 1번 보세요. 자, 가의 A와 B는 각각 나에서는 D와 C로 재해석할 수 있다. 즉, 이 A점이 이 D점에 해당하고 이 B가 이 C에 해당한다는 얘기인데 과연 그럴까요? 보세요. 자,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니까 얘들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니? 둘 다 나와 있는 게 봐. 산출량 16,000이고 실업률 4일 때 2점이죠. 그쵸? 산출량 15,000이고 실업률이 7일 때 2점이잖아. 그러면 똑같은 점을 한번 봐봐. 실업률이 7이고 15,000일 때 그 점이 A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서 실업률이 산출량이 15,000이고 실업률이 7인 점이 얘네, D네. 결국 A와 D는 같은 점이라고 볼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산출량이 16,000, 실업률이 4. 여기 보니까 산출량이 16,000, 실업률이 4. 즉, 이 점, B점은요, 여기에 C점과 대응된다. 즉, A와 D가 같고, 그리고 B와 C가 같은 점이다. 라는 거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1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봐봐. 자, 가의 총수요 곡선의 변동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곡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얘들아, 너네가 지금 이 그래프만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겠니? 없겠지. 어렵지. 자, 그러면 이런 부분은 어딜 봐야 돼? A, 본문을 봐야 된단 말이야. 자, 지금 A를 보면은 두 문단으로 돼 있죠? 그쵸? 자, 첫 번째 문단, 두 번째 문단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문단의 이 끝부분을 한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문단의 끝부분 세 문장을 한번 봐봐. 따라서라고 돼 있는데 뒤에. 자, 따라서 뒤를 보면 자, 총수요가 변동하면 단기적으로 실업률과 인플레이션율이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자, 총수요가 변동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 장기적으로 이런데 단기적으로는 이래. 이 관계가 필립스 곡선으로 나타난다. 즉, 이 세 문장을 요약하면 뭐야? 필요 없는 거 다 빼면 총수요가 변동하면 그 관계가 필립스 곡선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에서 말하는 것처럼 총수요 곡선의 변동을 바탕으로 나와 같은 곡선을 이끌어낼 수 있다. 답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도록 합시다. 자, 3번. 가에서 산출량이 15,000 이하로 줄어들 경우에 자, 그러면은 자, 15,000 이하로 줄어든다라고 한다면 보세요. 여기에서는 어디로 갈까요? 자, 여기에서는 산출량이 15,000 이하로 줄어드는 지점이니까 이 지점보다 더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겠죠. 그쵸? 자, 그렇다면 나의 D는 얘는 뭐야? 실업률이 더 높은 점으로 이동하게 된다. 맞나요? 맞죠. 그쵸? 자, 얘가 오른쪽으로 산출량이 더 낮은 점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실업률 똑같이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되니까 더 높은 곳으로 가게 됩니다. 3번 맞지? 자, 그 다음 4번 한번 봐요. 자, 나의 C에서 인플레이션율을 낮추기 위한 정책을 펼치려면 통화량 혹은 정부 지출을 감소해야 한다. 얘들아, 여기에서 C가 어디로 갈까? 뭐 이런 그래프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왜? 아까 우리는 정책 관련된 내용을 정리를 해놨어.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얘의 인플레이션율을 낮추는 거야. 얘들아, 필립스 곡선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은 지점, 그지? 근데 이 곡선을 따라서 움직여야 되니까 여기로 가지는 못해, 그지? 자, 이 곡선 위의 점에서 곡선을 따라 움직이는 점 중에서 자,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어쩔 수 없이 어때요? 실업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어. 그럼 우리가 아까 정리한 내용에서 인플레이션율이 낮고 실업률이 높은 지점으로 이동하기 위해서 했어야 되는, 시행해야 되는 그런 정책이 뭐죠? 자, 그 A라고 된 부분 밑에서 셋째 줄이죠. 통화량 혹은 정부 지출이 감소하거나 세금이 인상될 경우에 그치 인플레이션율은 낮고 실업률은 더 증가되는 그런 점으로 이동한다고 했습니다. 4번 맞죠? 그죠? 통화량, 정부 지출 감소. 맞아. 자, 그 다음에 5번. 총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한다면 자, 총수요가 증가한다라고 하면 얘들아 뭐라 그랬어? 이 곡선은 오른쪽으로 이동을 한다고 했습니다. 즉, 요 점에서 총수요 곡선 A에서 총수요 곡선 B로 가는 거지. 그럼 전체적으로 모양이 어때요? 오른쪽으로 가면서 위로 올라간 것처럼 보이죠? 그게 바로 뭐니? 우상향이죠. 그쵸? 그래서 총수요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변하면 얘는 오른쪽 위로 요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의 곡선은 좌하향으로 이동한다? 이건 맞는 말일까, 얘들아? 아니야.
자, 필립스 곡선은 얘들아, 얘 자체가 이동하는 곡선이 아니에요. 자, 총수요에 따라서 뭐라 그랬니?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곡선 위에 어느 점이든 선택할 수 있다라고 했어. 곡선을 따라서 점이 이동하는 거라고 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요, A점에서 B점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요, 곡선 자체가, 총수요 곡선은 이 두 개, 서로 다른 곡선이지만, A에서 B로 이동을 하면 얘는 어떻게 되니? 이 곡선을 따라서 D점에서 C점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즉, 하나의 선 위에서, 요 위에서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지, 얘 자체가 이렇게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하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13번의 정답 뭐다?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 12번 문제 마저 해결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12번 같은 경우에 아까 선생님이 1번하고 4번하고 5번은 살펴봤죠? 그래서 4번이 단기적인 정책 수립에 도움을 주는 거지 장기적으로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4번이 답이라고 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 설명 안 하는 게 뭐지? 2번하고 3번이네. 그지? 자, 보세요. 자, 맨 처음에 필립스라는 사람이 자기의 논문에서 영국의 경우를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들이 아까 선생님이 미국이라고 썼다 지웠네? 다른 나라들 걸 연구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12번에 2번을 보면 필립스 논문의 영향으로 다른 나라의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의 관계 분석이 시도가 되었구나. 미국의 사례에 적용을 하게 됐습니다. 2번 맞고요. 자, 그다음에 3번. 사무엘슨과 솔로우는요. 이 사람들은 정책에 관심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지. 그래서 필립스 곡선이 정부의 정책 결정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았구나. 맞는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12번의 정답 4번이다. 13번은 아까 했고, 자, 14번 봅시다. 자, 14번. 선생님이 이거 어디 본다라 그랬지? 결론을 본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결론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묻고 있으니까 선생님도 지문에서 끝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 거야. 자,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이처럼 마지막 문장.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 사이의 상충 관계를 판단하는 잣대를 제공한 것이 필립스 곡선이다. 즉, 필립스 곡선이 말하고자 하는 건 뭐냐. 인플레이션율도 낮고 실업률도 낮으면 둘 다 낮은 게 가장 이상적이겠지. 하지만 둘 다 낮을 수는 없다 그랬어. 필립스 곡선에 따르면 둘 다 낮은 지점은 존재하지 않고 얘네들은 어때요? 마이너스 상관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하나가 낮으면 하나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 그랬죠. 그걸 보여주는 게 바로 필립스 곡선이란 말이야. 그렇다면 정답은 뭐가 되겠니? 이거. 한 번 더 나아가서 생각해야 되는 거야. 인플레이션율과 실업률을 둘 다 낮출 수는 없다. 5번을 보세요.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가지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는 없다. 물가 안정이 뭐예요? 인플레이션 잡는 거잖아. 그 다음에 완전 고용이란 건 뭐죠? 실업률을 낮추는 거죠. 하지만 둘 다 낮출 수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 자, 그래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는 없다. 이걸 알려주는 게 바로 뭐다? 필립스 곡선인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마지막 문장 가지고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15번 볼게요. 자, 보기는 기억에 대한 설명이다. 밑줄 친 단어의 용법이 기억과 유사하지 않은 것을. 자, 기억해 보시면 지금 뭐가 나와 있어요? 잣대가 나와 있지? 자, 이 잣대. 원래 잣대는 뭐야? 자. 그치? 여러분들이 그 밑줄 그을 때 사용하는 그 자 있죠? 그쵸? 원래는 뭐야? 몇 센티미터인가 길이를 잴 때 사용하는 그 도구잖아.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자의 의미로 쓰였어요? 아니죠. 얘가 뭘로? 비유적 용법으로 쓰여서 어떤 의미를 지니게 됐다? 그 사물 자체가 아니라 기준이라는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비유적 용법으로 사용되지 않은 걸 찾으라는 거잖아. 즉, 그 물건 그 자체의 뜻으로 사용된 것을 여러분이 골라주면 되는 겁니다. 물건 그 자체의 뜻이거나 아니면은 비유적 의미를 가질 수 있는 어떤 물건, 원래는 물건인데 어떤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게 된 것, 이게 아니거나 아니면 원래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 이런 걸 골라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먼저 1번 보세요. 적신호. 자, 적신호 원래 뭐예요? 신호등, 빨간 물건이잖아. 하지만 여기에서는 실제로 자, 외자 유치에 적신호가 켜졌다. 정말 빨간불이 확 들어왔다. 이런 거 아니지, 그치? 뭔가 좀 위험을 알려주는 그런 조짐이 보인다. 이런 구체적인 사물에서 추상적인 의미를 이끌어낸 겁니다. 비유적 용법이
맞죠? 자, 그다음에 2번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얘들아, 액면이라는 거는 액자의 즉 여기에서 액자 중에서 어떤 액자냐? 편액이라는 게 있어요. 사전을 찾으면 편액이라는 말이 나와. 자, 액자 중에서 여러분 그 남대문, 동대문 이런 거 써 있는 액자 있죠? 그쵸? 그래서 그 문 위에다 붙이거나 아니면 무슨 당 이런 식으로 붙여놓는 그런 액자를 편액이라고 해요. 그 편액에 쓰여 있는 글자 그걸 원래 액면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사람 말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서는 안 돼. 그 사람이 자기가 하는 말을 막 액자에 써가지고 붙이고 다니니? 이건 아니잖아. 그치? 겉으로 드러나는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 역시 사물을 통해서 이 사물을 비유적으로 추상적인 의미로 바꿔놓은 경우입니다. 3번 마찬가지죠. 자, 우리나라 민속음악의 모태다. 모태 뭐야? 어머니 뱃속. 자궁. 남도민요가 자궁이니? 아니잖아. 그치? 이것도 역시 근원이라는 의미, 비유적 의미로 쓰인 거고요. 4번은요. 교두보. 이 교두보라는 것은 원래 그 군대가 치는 진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강기슭이나 아니면 바닷가에 치는 진인데 여기에서 한반도 전체가 강기슭이나 바닷가는 아니잖아. 그치? 그래서 침략의 근거지라는 비유적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1, 2, 3, 4번 다 똑같이 비유적 의미로 쓰였는데 5번 봐. 이번 사건에 대한 나의 추리는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다. 이 추리는 얘들아 어떤 이 자체가 사물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죠. 원래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다른 뜻인데 여기에서 비유적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이 자체가 뭐예요? 미루어 짐작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여러분 그래프 문제 힘들어하지 마세요. 세로에 뭐 있나? 가로에 뭐 있나?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건가? 위로 움직이는 건가? 왼쪽으로 움직이는 건가? 이런 것만 제대로 파악하고 계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 과학과 기술 지문 남아있어요. 이 두 지문 풀고 오도록 하십시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